자, 2023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석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현대시 43번부터 45번까지의 현대시 두 편과 함께 그 다음에 고전시가죠. 33번부터 37번까지 고전시가 두 편, 그 다음에 수필 한 편 이렇게 작품들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해석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3번부터 45번까지는 현대시가 나와 있습니다. 가시는 윤동주 시인의 소년, 나시는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꿈이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공부하실 때는요, 화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각 소재들의 상징적 의미, 시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다음 쓰이는 표현법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를 해석해 나가셔서 문제에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윤동주 시인의 소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좀 우리가 보는 시가 아니죠. 예. 시를 보시게 되면은 문장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줄글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를 우리가 산문시라고 합니다. 또 산문시만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독특한 또 운율감도 있고 특히 산문식이 산문처럼 보이지만 이게 또 시기 때문에 당연히 운율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가시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여기에서 단풍잎 나왔죠. 단풍잎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그죠? 이제 겨울을 대비하는 나무가 단풍잎을 떨구면서 1년을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는 이제 겨울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체로 단풍잎의 의미는 무언가가 이제 사라지는 소멸의 의미 또는 상실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풍잎 같은 나왔으니까 지유법이겠죠?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뚝뚝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얘는 의성어가 되겠죠. 물론 또 뚝뚝이란 말 나왔으니까 청각적 심상도 되겠습니다.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가을은 가을인데 슬픈 가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슬픈 가을의 의미는 뭘까? 바로 사실 슬픈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화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슬픈 가을은 바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되겠다. 어떤 감정? 애상적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슬픈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픈 가을이 떨어지고 있고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이 봄은 가을과는 반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바로 글씨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희망과 소생의 이미지가 되겠죠. 가을과 봄은 서로 이제 대비가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을과 봄은 가을은 소멸의 계절, 그 다음에 봄은 희망과 소생의 계절. 그래서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하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아우, 되게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답니다. 자,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는 것은요. 하늘을 볼 때 파란 물감이 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자면 바로 자연과의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연과의 동화. 하늘이 파란색이니까 하늘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고 하잖아요.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따뜻한 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촉각적 심상이 들어있고요.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답니다.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이번에는요, 손금에는 또 맑은 강물이 흐르고, 또 한번 반복되네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서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이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 누구라고요? 바로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고 합니다. 자, 손 다시 보시면은 손바닥,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고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들고 다시 손바닥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 강물 속에는요 사랑처럼 슬픈 얼굴, 특히 누구라고요?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고 하네요. 여기서의 순이의 얼굴, 결국 이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화자가 그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 시의 화자는 제목에 나온 소년이잖아요. 그죠?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의 내면에 존재하는 대상 또는 그리워하는 대상일 수 있겠죠. 이 순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리워하는 것은 순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그죠? 그 소년의 내면에 항상 순이의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맑은 강물은 흐른답니다. 이 맑은 강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소년의 내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맑은 강물이 흐르는 소년의 내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녀를 마음속 깊은 곳에 품으면서 그지 그 소녀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그런 심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문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일단 잘 보시면은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앞에서 나온 말이 또 반복되고 있죠.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에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하늘. 앞 문장의 마지막에 하늘이 나오는데 다음 문장에 또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을 보면은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든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아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리고 맑은 강물은 흘려 또 맑은 강물 또 나오죠.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아린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시어가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단풍잎에서 단풍잎으로, 하늘에서 하늘로, 다음 문장으로. 앞 문장에서 나왔던 소재가 다음 문장까지 이어지고, 또 앞 문장에서 나왔던 단어가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고, 파란 물감, 파란 물감, 맑은 강물, 맑은 강물, 순이의 얼굴, 순이의 얼굴, 맑은 강물, 맑은 강물. 자,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연쇄법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앞 문장에 나왔던 소재가 뒷 문장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의 소년이라는 시를 봤고요. 주제는요,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소년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죠.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시 손택수 시인의 나무의 꿈이란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화면을 다 못 채우네요. 자, 갑시다. 자, 여기서는 나무의 꿈이기 때문에 자, 화자가 지금 나무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시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화자가 지금 나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첫 번째로 뭘 제안했습니까?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의 의자와 책상. 일단 여기 의자와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어떤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것들 의자와 책상은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삐걱 소리가 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이 창문, 별빛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창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금 더 읽어볼까요?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의 창문은요. 그래서 창문의 의미는 뭐냐? 적어드리면은 그래서 창문의 의미는요. 바로 미래 자체를 쓸 수 있습니다. 별빛을 바라보니까 그죠? 별빛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꿈과 희망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창문은 미래 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별빛도 보고 또 뭘 봅니까? 바다를 볼 수 있으니까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그죠? 창문을 통해서 바다를 생각하고 목선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목선을 그리워한다면 바다가 보고 싶은 게 꿈이라면 가정을 했네요. 배가 되고 싶겠구나. 이 배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나무가 될 수 있는 꿈들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 모르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꿈을 이루어서 의자나 책상이나 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여기서 이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는요. 요 두 줄을 좀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두 줄을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이 두 줄의 상황은 무엇이냐? 바로 이상과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가 항상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궁이 속 장작이 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의 아궁이 속 장작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 속 장작이 되었고 결국은 뭐가 되었습니까? 한 줌 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화자가 이 나무에게 당부합니다. 잊지 마렴. 한 줌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자, 여기도 요 두 줄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줌 재가 되었을련정 넌 그때도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가장 핵심적인 말인데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도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역설법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 줌재가 되었지만 그래도 너는 하늘을 날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알겠죠? 자, 잠시 필기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줌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늘을 난다는 것이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바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장작이 되어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뭐 나무나 그 의자가 나무가 의자나 책상이나 배가 되진 않지만 못하더라도 배가 되지 못할지라도 한 줌 재가 되었지만은 그죠? 한 줌 재가 왜 되었다? 누군가의 몸을 데워준 거죠. 이것만으로도 나무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 그지? 이것만으로도 누군가의 몸을 베어준다. 이것만으로도 나무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해도 존재 가치가 있음을 계속 지금 역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같습니다. 여기 두 줄도 똑같아요. 그래서 꿈을 이루지 못해도 한번 적어볼게요. 꿈을 이루지 못해도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줄 묶어볼까요? 어, 비록 앞으로는 네가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고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고 지금이 바로 너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예, 이 바람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바람을 통해서 나무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화자가 나무의 현재 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도 지금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은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계단 나왔어요, 계단. 그리고 다시 계단이 나오죠. 창문이 나오고 다시 창문이 나오죠. 바다가 나오고 또 바다가 나오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에서 계단으로 이어지죠. 연쇄되고 있죠. 창문에서 창문, 바다에서 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여기도 지금 시어의 연쇄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시의 주제.
적어보겠습니다. 이 시 주제는 우리 이미 확인했어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현재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는 여러분들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시에서 어떻게 지금 운율을 만들고 있는가 보이시겠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니? 그죠? 종결 어미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뭐 할지도 몰라, 그죠? 그다음 여기는 다시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뭐 하는 거야. 그다음에 구나, 구나, 그죠? 그래서 이 작품은 종결 어미의 다양하죠, 그죠? 하나 더 적어볼게요. 다양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다양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만들고 있고, 아까 우리 가시도 한번 볼까요? 가시도 지금 제가 얘기했죠. 산문시라서 줄글 같지만은 여기도 지금 운율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떨어진다, 있다, 든다, 본다, 묻어난다, 그죠? 어린다, 본다, 어린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운율 서로 종결음이 뭐뭐 니은다의 반복으로 을 통한 운율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시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43번. 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본적인 문제죠. 표현상 특징 물어보는 것은 일단 1번은 가는 나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쓴다. 가와 나 둘 다 반어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동일한 어미의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운율을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와 나 둘 다 종결 어미의 반복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달리가 틀린 겁니다. 여기는 반어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대상을 의인화했다. 나무를 의인화해서 말했잖아요. 나에서는요. 나는 그런데 가는 그런 적이 없어요. 4번 가, 나 모두 시어의 연수적 활용. 답 나왔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시어의 연쇄적 활용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나 모두 시선의 이동이 보인다. 가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보이거든요. 눈썹, 손바닥, 그죠? 이런 식으로 시선의 이동이 보이지만 나에서는 시선의 이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3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44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뭐였나요? 하늘이었고요. 니은은 뭐였습니까? 바다였습니다. 니은은 바다였어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자, 1번 기억은 소년의 정서를 한껏 끌어올린 거, 환기라는 것이 숨겨져 있던 것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죠? 북돋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을 보니까 파란 물감이 들고, 그죠? 또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순이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바로 1번에서 소년의 정서를 환기하는 것이 하늘이 맞겠죠. 그 다음 2번. 기억은 소년이 거부하고자 하는 세계입니까? 아니죠. 3번. 하늘이 자신의 한계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다. 긍정적 상황도 아니고요. 그냥 꿈이잖아요. 꿈. 그 다음에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도 아니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5번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로 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와 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장하는 존재의 순수한 정서와 인식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가는 소년이 자연물에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과거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소년의 정서를 보여준다. 나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제시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대상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미래보다 현재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왜 3번입니까? 나에서의 책상, 의자, 그 다음에 한줌재는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아니죠. 한줌재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적어드리면요. 여기서의 한줌재라고 하는 것은 한줌재는 대상이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시 두 개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43번부터 45번까지 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우리 고전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2페이지고요. 33번부터 37번까지 고전시가 두 편, 그 다음에 수필 한 편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시는요, 한시네요, 한시. 한문으로 쓴 시입니다. 우리 유명한 천 원짜리의 주인공이시죠? 퇴계 이황 선생의 설월죽 되겠습니다. 설은 눈설자, 월은 달월자, 죽은 대나무 죽자가 되겠습니다. 눈과 달이 있는 가운데의 대나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이미 문학을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좀 짬이 찼잖아요. 그죠? 대나무의 상징적 의미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자, 대나무의 의미는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면서 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화자는 이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차갑게 했으니까 촉각적 심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옥설 나왔습니다. 옥 같은 눈이란 말이거든요. 옥 같은 눈, 하얀 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 얘는 바로 계절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얼음같이 둥근 달, 시각이죠. 휘영청 박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둥근 달이 휘영청 밝은 상황에서 그리고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누르고 있지만 알겠습니까? 대나무는 끝까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를 더욱이 깨닫노라 깨끗한 그 빈 마음을.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요 눈에 확 띄십니까? 문장 구조가 지금 나란히 반복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 대꾸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뭐냐면요 대나무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둘 다 또 추가하자면은요 둘 다 도치법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겠노라 굳건한 그 절개를 바로 대나무의 속성 1, 굳건한 절개가 되겠죠. 대나무의 가치 더욱이 깨닫노라. 그죠? 깨끗한 그 빈 마음. 속이 비었잖아요. 대나무는요.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나무의 속성을 대꾸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알겠노라, 깨닫노라 무슨 법? 감탄하고 있으니까 예찬하고 있으니까 영탄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알겠노라, 깨닫노라. 그래서 주제는 뻔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주제는요, 바로 대나무에 담긴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구성 보시면은요, 앞에 두 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모습, 정경,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뒤에는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구조 혹시 아십니까? 선경이라고 하죠. 앞에는 어떤 경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는요, 자신의 생각, 감정을 표현했네요. 후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선경 후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사수의 지금 연시조네요. 바로 권섭의 매화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좀 짬이 차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매화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지조와 절개의 상징 아닙니까? 그죠? 내란국죽 사군자 중에서의 으뜸이라고 하는 매화. 그럼 주제는 뻔하지. 그래도 매화에 대한 예찬이 되겠습니다. 미 적고 시작할까요? 자, 주제는 매화에 대한 예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모첨 뜻이 나와 있습니다. 초가지붕의 치마가 되겠습니다. 자, 처마, 미안해요. 초가지붕의 처마를 우리가 모첨이라고 하죠. 모첨의 다리 진제, 첫 잠을 얼핏 깨요. 자, 첫 잠을 초가지붕에 지금 처마에 달이 떠 있을 때 첫 잠을 얼핏 깨었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고요. 자, 첫 잠을 깼답니다. 달이 아직 떠 있는 상태에서 첫 잠을 깼어요. 반벽 잔등을 의지 삼아 누워 있으니 잔등이라고 하는 것은 벽 중간에 달아놓은 등을 얘기합니다. 등불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냥 의지 삼아서 누워 있었는데 일야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하룻밤 사이에 내 화가 발하니 이미신가 하노라. 그래서 밤 사이에 매화가 꽃을 피운 거죠. 그랬나? 매화가 발하다, 꽃을 피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매화를 보는 순간 화자의 생각, 이분은 임이신가 하노라, 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매화를 보고 임을 떠올리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매화가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매화는 여기서는 이 시에서만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화는요, 지조와 절개, 고결함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매화가 피었네요. 그리고 기억도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밤에 매화가 꽃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적어드리면은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매화를, 이 상황은요, 뭐 처음에 달이 질 때 첫 잠을 깼는데, 매화를 발견한, 발견할 당시에 화자의 상황을 나타낸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밤에 이제 매화가 폈어요. 다음 이연입니다.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 번님은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친구는 바로 이 번님은 매화가 되겠죠. 매화가 되겠습니다.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풍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풍류와 운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풍류와 운치를 나도 함께 느끼고 있는 거죠. 내 화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운, 알겠습니까? 풍류와 운치를 나도 같이 즐기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드리면은 아마도 이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이 말은요. 매화를 바라보며 흥취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이 없는데 옥골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냉담도 하는구나 이 말은요. 차갑기도 하다 이 말이거든요. 옥골빙혼 역시 뜻이 나와 있네요. 매화의 별명이랍니다. 옥골은 고결한 풍채, 빙혼은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넋이래요. 그죠?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넋, 영혼이겠죠. 이것이 차갑기도 하답니다.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맑고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세한불개하구나. 다듯이 나와 있어요. 풍편, 바람결의 그윽한 향기, 매화향기겠죠. 매화향기. 청각, 후각이죠, 후각. 후각적 심상이 나왔고요. 세한불개하구나. 세한불개. 매우 심한 한겨울의 추위에도 바뀌지 않는데 그 향기는요, 추위에 굴복하지 않네요. 그래서 세한불개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이연에서는요, 뭘 예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 매화의 강인함을 예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권섭의 매화 1수와 2수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 3수가 되겠습니다. 천기도 묘할시고 네 먼저 춘휘로다. 천기는요, 하늘, 천지 조화를 비밀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이 이렇게 천지가 움직이는 천지의 조화의 기밀을 얘기하거든요. 기밀, 같은 말입니다. 기밀이나 비밀이나 천기도 묘할시고 네가 먼저 춘휘로다. 춘휘, 봄에 따뜻한 햇빛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내는 당연히 묘하겠죠. 네가 먼저 봄에 따뜻한 햇빛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화는 항상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봄에 따뜻한 햇빛을 네가 먼저 맞는구나. 그래서 한 가지 꺾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니 이 말입니다. 전차하니는 전하고자 하니 님께서 너를 보고 반기실까 하노라. 그죠? 궁금한 거지. 내가 만약에 내 화를 꺾어서 임께 보내면은 임께서 너를 보시고 반기실까? 그죠?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삼수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수에서요. 자, 보겠습니다. 니은. 님이 너를 보고 반기실까 아니실까?
기년 화류에 취 한 잠 못 깨었는가라고 했습니다. 기년은요, 몇 해, 몇 년 동안. 화류, 여기서의 화류는요, 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화류가 꽃과 버들이거든요. 꽃과 버드나무 할 때 그 버들인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향락 생활을 얘기합니다. 술 취해서 놀고, 여인들과 함께 놀고, 그런 향락 생활을 의미하거든요. 그 향락 생활에 취한 잠을 못 깨었는가.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임은 예, 향락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취한 잠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말이죠. 나는 계속 임을 그리워하며 일찍 자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는데 일찍 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은요, 바로 취한 잠에서 지금 못 태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죠. 두어라. 다 각각의 감정이니 나와 늑자 하노라. 결국 뭐 하겠답니까? 누구랑 늙고 싶다고요? 매화와. 어, 지금 이미 향락에 빠져가지고 취한 잠을 지금 못 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각각의 감정이니 나와 늑자 하노라. 여기서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당신과 매화와 함께 늙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담고자 하는 화자의 애정과 소망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조금 글자가 끼어버렸네요.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어드릴게요. 나와 늑자 하노라의 의미, 매화의 지조와 절개를 담고자 하는 화자의 애정과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비록 그분이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항상 기다리면서 매화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매화와 함께 늙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권섭의 매화 총 사수의 연시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수필입니다. 목성균의 새한도인데 우리 그 유명한 그림 중에서 그죠? 새한도라고 할 때 이 새한도가 이제 1년이 저물 때 아주 추운 겨울에 서 있는 소나무와 전나무 그림이 있거든요. 예전에 유명한 조선시대 말에 서예가이자 화가이자 금석학자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서 그죠? 그림과 관련해서 겨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소나무의 모습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수필을 쓴 것이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볼게요.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순께 해가 설피탄 강 나루터에 아버지와 나는 서 있었다. 예, 휴전이란 말 나왔습니다. 휴전이란 말 나오면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휴전 아십니까? 참고로 1953년이죠.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강 나루터에 지금 상황 확인되십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강 나루터에 지금 아버지와 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강 나루터에는 가는 이유는 어디론가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작은 중조부께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강만 건너면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강 건너편에 있었다. 아버지가 입에 두 손을 나팔처럼 모아대고 강 건너에다가 소리를 질렀다. 사공, 강 건너 주시오. 건너편 강 언덕 위에 뱃사공의 오두막집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 괄호 치든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노랗게 식은 햇살. 그죠? 햇살을 갖다가 노랗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되게 감각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노랗게 식은 햇살에 동그만이 드러난 외딴집,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 오두막집 삽작 앞에 능수버들나무가 맨 몸뚱이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 둥치에 비해서 가지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고목인 듯 싶었다. 나루터의 세월이 느껴졌다. 여기까지. 자, 여기는 되게 그림처럼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적어드리면은요. 뱃사공의 집과 주변 풍경을 감각적이고 그다음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낸다는 말 대신에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강심은 강의 한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강심만 남기고 강은 얼어붙어 있었고 해가 넘어가는 쪽 컴컴한 산기슭에는 적설이 쌓여서 눈이 쌓인 거죠. 하얗게 번쩍거렸다. 시각이지. 나무의 마른 갈대는 서걱서걱 아픈 소리를 내면서 온몸을 회리바람에 부대끼고 있었다. 겨울의 추위를 아픈 소리를 낸다고 해서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해는 서산으로 떨어지고 갈대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그만큼 바람이 거세고 그죠? 무섭게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대가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의인법 쓰였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떠면서 기다리는데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다.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사공내 오두막집 삽작 그 이제 출입구죠. 문이죠, 문. 울타리에 있는 문이죠. 삽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부동의 자세로 사공집 삽작 앞에 버드나무 둥치처럼 꼼짝도 않으셨답니다. 의연하신 거죠. 선비신 거지. 선비는 아시겠지만 추워도 막 춥다고 막 엄살 부리지 않잖아요. 그죠? 참는 거죠. 사공 강 건너 주시오. 나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한 번 더 질러 주시기를 바랬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치사로 여기신 것일까? 치사 뜻이 나와 있습니다. 째째하게 좀 남부끄럽게 여기신 것일까?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 안에서 방문의 쪽유리를 통해서 건너편 나루터에 우리 부자가 하얗게 서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분명히 사공은 봤을 거란 얘기죠. 그러나 도선의 효율성과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루터의 승객들이죠. 승객이 더 모일 때를 기다렸기 쉽답니다. 이거는 나의 추측입니다. 나 리을 부분은요. 사공에 대한 나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죠. 화자가 그죠? 나의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공 입장에서는 그죠? 겨우 두 사람 태우러 추운 강을 건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승객이 좀 더 모이면은 그때 한꺼번에 태워서 운반하면 승객들을 옮기면은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 효과를 누리고 싶은 거지. 그게 사공의 도선방침일지는 모르나 엄동설한 아주 추운 겨울이죠. 엄동설한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그 사람의 사공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아버지는 못마땅하셨으리라. 힘겨운 시대를 견뎌내신 아버지의 완강함과 사공의 존재 가치 간의 이념적 대치였다. 그죠? 사공과 아버지가 두 사람이 추구하는 그죠? 그런 내면적 가치가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다음 아버지는 주루막을 지고 계셨다. 주루막은 이제 10% 만든 배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낭. 주루막 안에는 정성 들여 한지에 싼 육적, 고기 산적이죠. 고기 산적. 술 항아리에 용수를 질렀었던 용수는 술 찌꺼기를 거르는 도구입니다. 용수를 질러서 뜬 제주, 제사에 쓰는 술로 제사에 쓰는 술을 제주라 그래요. 제주로 쓸 술이 한 병 들어 있었다. 작은 중조부께 올릴 새의 연말 선물이라는 거죠. 새이라는 거. 엄동설한 저문 강변에 세의를 지고 꿋꿋하게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자, 그래서 요 수필의 주제는요.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또 굽힐 수 없는 자존심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매화나 대나무의 이미지와 좀 이어지죠. 자, 이렇게 작품 3개 확인해 봤고요.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가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구체적 사물. 가에서는 대나무, 나에서는 매화, 다에서는 강에서 뱃사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통해서 추구하는 내면적 가치가 나왔잖아요. 지조, 절개, 이런 것들. 부끄러움, 당당한 것들. 그죠? 자존심, 이런 것들. 내면적 가치가 나왔으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에 서리적 표현 안 나왔고요. 명암 대비 없고요. 4번에 직유법 나온 것도 있지요. 그죠? 아마 어, 가에서 나왔었죠. 가에. 얼음같이 둥근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데에서는 특별히 어, 직유법 활용해서 외양 묘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 풍자적 기법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4번. 자, 보기를 참고로 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 있어서 예로부터 예찬의 대상이었던 대나무와 매화를 각각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의 화자는 사철 푸르고 속이 빈 대나무를 고매한 인품에 빗대고 있고 나의 화자는요, 이른봄 피어난 매화를 통해서 임을 떠올리고 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임에 대한 정서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왜 3번이냐? 쉽죠? 나의 화자는 옥골 빙혼의 자태를 가진 매화를 님으로 착각한 거라고 서러워합니까? 이런 감정 없거든요. 예, 이런 감정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쉬워요, 답이. 1번에 가의 화자는 옥설에 눌려도 푸름을 유지하는 대나무를 통해서 굳건한 지조. 맞죠? 2번 가 대나무의 속이 빈 속성을 긍정적으로 좋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나무를 내면이 깨끗한 인품에 비유한다. 정확하죠? 4번 나의 화자는 추운 겨울에도 계절에도 굴하지 않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매화의 강인함 예찬하고 있죠. 5번 나의 화자는 춘휘를 먼저 느끼게 해준 매화의 소식을 임에게 전달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 확인해 볼게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선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아버지 생각? 아니죠. 이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고 서공에 대한 나의 추측인 거지. 알겠습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다의 제목이기도 한 세안도는 한겨울 풍경을 통해 선비의 지조를 드러낸 추사 김정희의 그림인데 다의 글쓴이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핵심이 그죠. 선비적 면모를 발견하고 이날의 경험을 회화적으로 형상화했다. 글쓴이는 아버지가 서원쇼사를 부당하게 여겨서 이에 맞서는 의미로 추위에 견디면서 꿋꿋이 서 있었다고 본 것이라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갈대가 신음소리 내는 이유는요. 글쓴이의 내면이 아니고 그만큼 바람이 심하게 부는 추운 겨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37번 넘어갈게요. 자,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 되겠습니다. A는 취한 잠입니다. 아까 나에서 그죠? 님이 향락에 빠져 있다. 취한 잠이잖아요. 그죠? 취한 잠에 빠져 있다고 비유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는요. 뭡니까? 따뜻한 방을 얘기합니다. 사공이 있을 따뜻한 방의 의미는 그럼 뭐겠냐고 했습니다. 답은요. 5번이 되겠죠. 취한 잠은 화자는 임 그리워하며 잠 못 자고 있는데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 임의 모습이고 B 따뜻한 방은요 글쓴이가 있는 추운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이 되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하고 고전시가 해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시험이 거의 일주일 가까이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거 제가 항상 옆에서 보면서 안쓰럽고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학교에서 왜 이렇게 시험 범위를 많이 주시는지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또 시험 끝나면 또 푹 쉴 수 있는 시간이 또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또 방학도 올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